FBI가 가장 믿었던 정보원이 사실은 적국의 스파이였다면 어떨까요? 20년 동안 미국 대통령 4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던 여성. 17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으며 FBI의 핵심 중국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그녀가 실제로는 베이징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자신을 관리하던 FBI 요원 2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으며 기밀 문서를 빼돌렸다는 사실이죠. 이건 영화보다 더 극적인 실화입니다. 카트리나 렁이라는 한 여성이 어떻게 미국 정보기관의 심장부를 20년간 농락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의 정보기관 KGB는 이념이나 돈, 원한에 사로잡힌 남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는데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존경받으며 탄탄한 인맥을 가진 이민자들이었거든요. 조국을 돕는다는 문화적 자긍심과 의무감에 호소하는 방식이었죠. 카트리나 렁은 그 완벽한 프로필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습니다. LA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였고 정치계와 비즈니스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인맥을 자랑했으니까요. 중국 스파이 활동의 핵심은 한 명의 마스터 스파이가 금고를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의 모래알 같은 거죠. 학생들, 관광객들, 사업가들이 조금씩 정보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카트리나 렁도 그저 하나의 모래알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녀는 훨씬 더 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데이비드 와이즈의 뛰어난 책 타이거 트랩에서 나온 건데 미국 내 중국 스파이 사건을 다룬 결정적인 기록물 중 하나거든요. 이제부터 카트리나 렁이 어떻게 FBI 역사상 가장 참담한 정보 실패 사례가 되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트리나는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자식을 잃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그녀를 양자로 보냈습니다. 홍콩에서 자란 그녀는 10대 시절 약간 변조된 생년월일이 적힌 여권으로 뉴욕으로 이민을 왔죠. 장학금을 받아 코넬 대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훗날 남편이 될 캄을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친중 성향의 학생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시카고에서 영향력 있는 중국계 미국인들과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미 이 시기부터 중국 정보기관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1980년 그녀와 캄이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을 때 카트리나는 잠깐 동안 한 수출입 회사의 총괄 매니저로 일했는데 FBI는 이 회사가 미국 기술을 불법적으로 중국에 이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FBI는 카트리나를 잠재적 위협으로 봤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협력자로 만들 기회로 생각했죠. 1982년 8월 FBI 특수요원 제임스 J. 스미스, 일명 JJ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달간의 만남 끝에 카트리나는 마침내 FBI를 위해 일하기로 동의했는데 이게 바로 미국 정보 역사상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팔러 메이드라는 암호명이 주어졌고 31세의 나이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국가안전부에 관한 FBI의 스타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FBI는 그녀에게 17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했는데 이건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최고 위층까지 직행했는데 미국 대통령 4명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대중국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백악관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카트리나가 제공한 정보를 참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FBI가 몰랐던 건 그들의 스타 요원이 처음부터 이미 침투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JJ를 만난 직후 그들은 성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기혼자였던 JJ는 이 관계가 발각되면 경력이 끝장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 다음 JJ는 그녀를 빌 클리블랜드에게 소개했는데 클리블랜드는 샌프란시스코의 FBI 중국 방첩 책임자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스파이를 잡는 게 그의 임무였던 거죠. 클리블랜드와 JJ는 타이거 트랩이라는 수사의 파트너였는데 이건
중국이 미국의 핵 기밀을 훔치려는 시도를 조사하는 극비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설계도와 관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게 최우선 과제였거든요. 클리블랜드도 결국 카트리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두 요원은 서로가 그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국가안전부가 그녀의 관계를 직접 장려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카트리나는 이제 기혼인 FBI 요원 2명과 친밀한 접촉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경력을 지키고 싶어 했으며 노출되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완벽한 통제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었죠. 그녀는 두 남자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도 덮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녀의 첫 번째 주요 임무만 봐도 모든 게 탈로 났어야 했습니다. 제2제이는 카트리나에게 중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친구 헨슨 황을 방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헨슨은 하버드 출신 변호사였는데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상태였죠. 여기서 이해해야 할 건 외국인이 정치범 근처에라도 가는 건 중국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감옥 시스템은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거든요. 그런데 카트리나는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헨슨 황과 만났고 FBI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죠. 중국에서는 국가안전부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당신이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 한 그런 접근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한 신호였죠. 카트리나 렁이 중국 당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FBI는 이걸 경고 신호로 보지 않고 오히려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정보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바로 FBI가 저지른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에 눈이 멀어서 의심해야 할 상황을 놓쳐버린 겁니다. 1991년 3월 카트리나는 공산당 총서기이자 차기 주석이 될 장점인 국가안전부 수장 자춘엉, 그리고 국가안전부 미국 담당 부서장이자 그녀의 핸들러인 마오 고화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FBI 정보원이 중국 최고위 정보 책임자들과 직접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겉으로는 FBI를 돕기 위해 그곳에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중국을 도울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카트리나가 주요 공화당 기부자가 되어 미국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기를 원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선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조지 H.W. 부시가 재선되길 바랐는데 새 대통령이 중국의 우호적일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미중 관계가 냉각되었던 시기였거든요. 국가안전부는 그녀의 정치 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1만 달러면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카트리나는 실제로 공화당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고위 정치인들과 접촉할 기회를 얻었죠. 그녀는 공화당 모금 행사에 단골이 되었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게 중국 정부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국가안보국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여성과 베이징의 핸들러 마오 사이에 중국어 전화를 감청했습니다. 그 여성의 암호명은 러였죠. 러는 마오에게 FBI 요원 빌 클리블랜드가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보안 위반이었습니다. FBI 요원의 해외 일정은 극비 사항이거든요. 감청 테이프가 클리블랜드에게 전달되었는데 그는 즉시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카트리나였죠. 그와 제2제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불륜이 들킬 위기에 처했고 경력이 끝장날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경력을 구하고 불륜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감청 내용을 마치 카트리나가 국가안전부에 FBI 연락처가 있다고 말할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완전히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거죠. 본부에서는 팔러메이드가 너무 중요해서 활동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제공하는 정보가 백악관까지 올라가는 고급 정보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 황금 정보원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었습니다. FBI는 자신들이 키운 괴물을 놓아줄 수 없었던 거죠. FBI가 무시한 초기 경고 신호들이 더 있었습니다. 1988년 중국이 로스앤젤레스에 새 영사관을 열 때 위치와 설계에 대해 카트리나와 상의했는데 FBI는 건물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전화와 팩스,
이메일을 감청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관여하는 걸 매우 좋아했습니다. 영사관 건물의 벽 안쪽에 마이크를 심고 통신선을 따라 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대규모 작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장비들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중국 측이 정확히 어디에 장비가 있는지 알고 무력화시킨 거였죠. FBI는 카트리나가 중국 측에 정보를 흘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JJ는 자기가 그 감시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카트리나도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였죠. 누군가 정보를 누설했고 카트리나는 영사관 건설에 깊이 관여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JJ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했거든요. 그의 판단이 흐려진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이 밝혀지는 걸 막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JJ가 몰랐던 건 그가 캘리포니아 산마리노에 있는 카트리나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카트리나가 그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그의 서류 가방에서 기밀 문서를 복사해서 국가안전부에 조용히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JJ가 샤워를 하는 동안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녀는 그 짧은 시간에 서류 가방을 뒤져서 중요한 문서를 찾아내고 복사기로 복사했습니다. 때로는 사진을 찍기도 했죠. 그리고 JJ가 샤워에서 나오기 전에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복사된 문서들에는 FBI의 중국 관련 수사 내용, 다른 정보원들의 신원, FBI가 중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이 베이징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은 FBI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그들은 FBI의 수사를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스파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카트리나는 말 그대로 FBI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1992년 FBI 정보원 하나가 국내에 카트리나라는 사람이 중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경고했을 때도 JJ는 그를 거짓말쟁이이자 여성 혐오자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정보원은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카트리나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하지만 JJ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트리나를 보호하기 위해 경고를 무시했고 그 정보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드 와이즈의 타이거 트랩에서 설명하듯이 카트리나가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FBI 중국 부서의 지속적인 인력 교체가 있었고 JJ만이 그녀의 작전 이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배치된 요원들은 카트리나에 대한 의심스러운 보고서를 보더라도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JJ에게 물어봤고 JJ는 항상 그녀를 변호했죠. 이런 식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고 신호들이 묻혀버렸습니다. FBI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거였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타협되면 전체 작전이 무너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JJ가 2000년 말 은퇴했을 때 CIA 국장 조지 테넷은 그에게 국가정보 공로 훈장을 수여했는데 카트리나를 FBI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이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미국 정보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가장 큰 실패를 가장 큰 성공으로 착각하고 훈장을 준 거죠. JJ는 은퇴식에서 훈장을 받으며 자랑스러워했지만 그가 실제로 한 일은 20년 동안 중국 스파이를 보호하고 미국의 기밀을 유출하도록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JJ가 은퇴하자 그녀를 보호하던 유일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셈이었죠. 2000년 7월 새로운 중국 부서장 켄 가이드가 팔러 메이드 파일을 검토했는데 그는 신선한 눈으로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JJ와 달리 그는 카트리나에게 개인적인 애착이 없었거든요.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있었고 너무 많은 설명되지 않은 성공이 있었죠. 그는 카트리나가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시절부터 중국 정보기관에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애초부터 국가안전부 요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2001년 중국은 장점인 주석의 맞춤형 보잉 767기 안에서 27개의 숨겨진 도청 자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중국 주석 전용기였고 미국에서 제작되어 중국으로 인도되었는데 인도 전에 미국 정보기관이 도청 장치를 설치한 거였죠. 엄청나게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미중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수사관들은 카트리나가 정보 유출원이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작전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중국이 발견한 시기가 너무나 절묘했으니까요. 2001년 말 FBI는 몰래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은퇴 후에도 JJ와 호텔 방에서 만나는 걸 포착했으며 심지어 그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장면까지 촬영했습니다. 감시팀은 몇 달 동안 그들을 추적했죠. 호텔 로비,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방까지 따라다니며 기록했습니다. 이제 FBI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JJ가 은퇴 후에도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정보를 카트리나와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2002년 초 FBI 국장 로버트 뮬러가 브리핑을 받았을 때 그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쾅 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물었죠. 이제 FBI는 카트리나로부터 거의 20년간 받은 정보가 모두 침해되었을 가능성을 가정해야 했거든요. 백악관에 보고된 수백 건의 정보 보고서가 사실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짓 정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 정부가 20년 동안 중국의 조작된 정보를 믿고 정책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11일 카트리나가 중국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요원들이 LA 공항에서 몰래 그녀의 짐을 수색했습니다. JJ가 보낸 팩스를 발견했는데 6명의 FBI 요원 사진이 들어있었고 그중 2명은 아직 현역이었죠.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현역 요원들의 신원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FBI는 이 사진들을 그대로 두고 카트리나가 중국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주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짐을 다시 확인했는데 예상대로 사진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국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한 거였죠. 2002년 12월 JJ가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카트리나와 성관계를 가진 걸 부인했지만 아마도 그녀에게 너무 많이 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소 표현이었죠. 그는 20년 동안 미국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그녀와 공유했던 겁니다. 신문관들이 압박하자 그는 결국 불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트리나가 스파이라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카트리나는 처음에 JJ와 불륜 관계를 부인하며 순수한 사업적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호텔방 녹화 영상, 여러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문서들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1980년대부터 친밀했다고 고백했고 그의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낸 것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집 금고를 열어 중국 핸들러와의 감청된 통화를 요약한 최고 기밀 국가안보국 문서를 넘겼죠. 이 문서들은 그녀가 자신의 통화가 감청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교묘한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FBI에 충성했지만 중국이 그녀의 짐에서 메모를 발견해서 FBI 요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국가안전부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에서 짐 검사는 일상적이고 메모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파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는 구멍투성이였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싶어 했습니다. FBI는 또한 그녀의 집에서 로스앨러모스 물리학자 피터 비 스파이 사건과 관련된 기밀 자료를 발견했는데 피터 리는 중국의 기밀 국방 정보를 유출한 인물이었고 카트리나는 그 자료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터 리 사건은 별개의 수사였고 카트리나는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녀의 집에 그 기밀 자료가 있었을까요? 명백한 답은 그녀가 그 정보를 중국에 넘기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녀가 단순히 JJ로부터 우연히 얻은 정보를 넘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2003년 4월 9일 카트리나 렁은 체포되어 미국에 피해를 주거나 외국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국가 방위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뉴스가 터지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죠. FBI의 스타 정보원이 실제로는 중국 스파이였다니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파이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법정에서 스파이 행위를 증명하려면 정부가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 수집 방법, 암호화 기술, 정보원 네트워크가 모두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정부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초래한 피해의 전체 범위는 여전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 때문에 여러 명의 정보원이 노출되었고 일부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년간의 정보 작전이 무너졌고 수백만 달러가 낭비되었으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수립되었죠.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마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J.J. 스미스도 체포되어 국가 방위 자료 처리에 있어 중과실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카트리나 에어와의 불륜에 대해 수사관들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인정했죠. 과실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그의 유죄 인정 합의에는 카트리나나 그녀의 변호사와 대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판사는 이것이 카트리나의 주요 증인 대면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며 그녀의 전체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건 검찰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죠. 몇 년간의 수사와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새로운 재판을 피하기 위해 카트리나는 합의를 받아들였는데 J.J.와의 불륜에 대해 거짓말한 것과 FBI 지급금을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3년 보호 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1만 달러 벌금형을 받았죠. 징역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을 배신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최선이었죠. 스파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기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J.J.는 3개월 가택연금, 3년 보호 관찰, 1만 달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그의 명성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죠. 한때 FBI의 전설이었던 그는 이제 역사상 가장 큰 보안 위반 사례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받았던 훈장들, 표창장들, 그 모든 게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는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빌 클리블랜드는 카트리나와 관계를 맺었던 또 다른 FBI 요원인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체포 다음 날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방첩 책임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로렌스 리버모어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국립연구소였거든요. 그곳의 방첩 책임자가 중국 스파이와 관계를 맺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조용히 사라졌고 다시는 정보업계에서 일하지 못했죠. 오늘날 카트리나 조용히 살고 있는데 한때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누렸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년간 주목받기를 원했던 그녀는 이제 완전히 피하고 있죠.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한때 친구였던 사람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배신자의 상징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 여성이 어떻게 FBI를 20년간 속였는지,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정보 실패 중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FBI와 미국 정보 커뮤니티에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